The bird writes its way out of the egg. The egg is the word. Who would be born must first destroy a word. The bird flies to God. That God's name is Abraxas. 나는 계단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게 어떤 것일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그러고는 한껏 몸을 웅크린 채 내게 닥친 불행에 몸을 내맡겼다. 그때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불현듯 이 물건들에서 고향의 냄새와 애정의 물결이 나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간절히 애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맞았다. 마치 집 나간 탕아가 예전 고향집에 돌아와 그 친숙한 모습과 냄새에 강한 향수를 느끼듯이.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밝음의 세계에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일 뿐이었다. 나는 악행과 죄악의 낯선 물결에 깊이 휘말려 들어갔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적의 위협과 위험, 공포,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복도의 오래된 사암바닥, 장롱 위의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내게 위안이 되거나 안전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질책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밝음과 고요함을 더는 함께 나눌 수 없었다. 나는 발에 오물을 묻혀 들어왔고 시커먼 그림자도 달고 들어왔다. 아무리 발판에 문질러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오물이었고 나의 고향 세계는 눈치조차 채지 못할 그림자였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집으로 갖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나 유치한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시커먼 운명이 나를 뒤쫓았고 음흉한 두 손이 나를 향해 뻗쳐오고 있었다. 어머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손이었고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이었다. 이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도둑질인지 거짓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하느님과 천국에 대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내 죄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왜 거기에 따라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모의 말에 더 복종했을까? 왜 내가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마치 영웅의 행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이제 적이 내 뒤를 쫓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일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무엇보다 내가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또렷이 느끼고 있었다. 이 하나의 잘못에서 새로운 잘못들이 잇따를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들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 맞추는 것조차 모두 거짓일 테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두운 운명과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왔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툭 쳤다. 역시 그랬군.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아까 저리로 가던 애 이름이 뭐지? 순간 나는 겁이 덜컥 났다. 데미안에 의해 건드려진 내 비밀이 다시 내 속에서 고통스럽게 움츠러들면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나 말고는. 데미안이 웃었다. 그냥 말해. 걔 이름이 뭐야? 나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하는 거야?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만족스럽게 싱긋 웃었다. 역시 눈치가 빨라. 우린 앞으로 친구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말을 꼭 해야겠어. 크로머라는 그 애, 사실 이름이 뭔지는 상관없지만 나쁜 자식이야. 얼굴에 쓰여 있어. 나는 악당이라고. 네 생각은 어때? 내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데미안이 로덴 모직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당부할게. 그 녀석을 떨쳐내야 해. 달리 방법이 없으면 녀석을 때려 죽여도 돼. 그럼 네가 아주 대단해 보일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는 새로운 공포에 휩싸였다. 섬뜩해져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섬뜩한 것이 너무 많은 느낌이었다. 막스 데미안이 10개 웃었다. 됐어. 이제 집에 가. 우린 분명히 해낼 거야. 물론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해. 이런 일에선 항상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네 친구 크로모와 붙어 지내는 건 결코 좋지 않다는 것만 명심해. 나는 집에 돌아왔다. 마치 1년쯤 나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모 사이의 미래와 희망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야 내가 몇 주 동안 혼자 그 비밀을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다.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한 것도 퍼뜩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면 마음은 홀가분해지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 말이다. 그런 내가 이젠 남에게,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고해에 가깝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집 앞에서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겼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처음에 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녀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불쑥 나타날 거라고 속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쭉 나는 이 새로운 자유를 믿을 수 없었다. 도저히 사실 같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날 녀석이 자일러갓의 골목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내 바로 맞은편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보더니 움찔했고 험악하게 인상을 쓰더니 몸을 획 돌려 다시 올라가 버렸다.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아, 이런 꿈 같은 순간이 있을까? 나의 적이 나를 보고 도망을 치다니. 나의 사탄이 나를 무서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의 전율이 짜릿하게 온몸을 타고 내렸다. It is good to realize that within us, there is someone who knows everything, wills everything, does everything better than we ourselves. 밖에서 보면 나는 그 사이 착실히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술에 취한 것도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술집 출입이 잦았고 행패도 많이 부렸다. 나는 그런 패거리에서 가장 나이 어린 축에 들었으나 얼마 안 있어 그냥 끼워주는 아이가 아니라 그 패거리의 주동자이자 스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담한 술꾼으로 떠오른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어둠의 세계, 즉 악마의 일원이 되었고 그 세계에서 대단한 왈패로 이름을 날렸다. 물론 속으로는 참담했다. 나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탕한 세계 속에서 살아갔다. 겉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왈패의 우두머리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면서도 유머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이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다. 막스 데미안에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전학간 뒤로 데미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초창기에 2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없었다. 그 때문에 나는 방학 때 집에 와서도 그를 찾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데미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딱 한 번 방학 중에 만난 것이 전부였다. 이 짧은 만남을 내 기록에서 숨긴 것을 이제야 알겠다. 수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알겠다. 이제 뒤늦게라도 그때 일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방학 중에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한창 술집을 들락거리던 시절에 거만하고 늘 약간 피곤한 듯한 얼굴로 고향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산책용 지팡이를 흔들며 속물들의 똑같이 늙은 얼굴들을 노려보면서 그때 맞은편에서 내 여친구가 걸어왔다. 순간 나는 움찔했다.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싱클레어. 그런 말을 하는 데미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예전처럼 늙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했다. 교회에 이르자 내가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순순히 술집까지 따라왔다. 나는 잔뜩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와인 한 병을 주문한 뒤 잔을 채워 건배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술자리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처럼 굴며 첫 잔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술집에 자주 다녀? 그가 물었다. 그렇지 뭐. 내가 느긋하게 대답했다. 그것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가만히 보면 이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지.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술에도 퍽 근사한 점이 있으니까. 도치와 환희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술집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 내 눈엔 그런 사람이야말로 속물로 보여. 그래, 하룻밤 동안 활활 타오르는 회포를 들고 술에 취해 환희와 열광에 젖을 순 있겠지.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한 잔 한 잔 홀짝거리는 건 진정한 도취가 아니야. 생각해봐. 파우스트가 저녁마다 단골 술집에 앉아 술을 퍼마시는 게 상상이나 가? 나는 술을 입에 털어 넣으며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래, 하지만 누구나 파우스트는 아니지. 내가 짧게 말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싱클레어, 너를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다. 더구나 네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몰라. 네 인생을 지휘하는 네 안에 그것만이 알겠지. 그렇다면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미안.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혼자 침통하게 앉아 와인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런데 술집을 나갈 때 데미안이 미리 계산한 것을 알고는 더더욱 화가 치밀었다. 내 생각은 이제 그 작은 사건에 멈춰버렸다. 머릿속엔 온통 데미안 뿐이었다. 그가 교회의 그 술집에서 했던 말이 기억 속에서 다시 걸어 나왔다.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방금 한 말처럼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그렇다면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창에 붙어있는 그림으로 눈길을 주었다. 이미 석양빛은 꺼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림 속의 눈은 아직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길이었다.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눈길이기도 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그 사람.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연락할 길이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아마 어느 도시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가 김나지움을 졸업하자 그의 어머니가 우리의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크로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막스 데미안에 대한 기억들을 모두 내 속에서 끄집어냈다. 과거에 그가 했던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시 새록새록 되살아나던지. 그런데 그 말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아니, 내게 닥친 문제였다.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탕아와 성인에 대해 했던 말도 불현듯 내 영혼 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내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 마비된 사람처럼 자신을 잊고 술에 도취되거나 오물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살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삶의 충동과 함께 정반대의 것, 즉 순결함에 대한 욕구와 성인에 대한 동경으로 뜨겁게 타오른 나 자신이 그런 탕아가 아니었을까? 나는 기억을 계속 더듬어 내려갔다. 밤이 된 지는 한참 지났다.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렸다. 장소는 데미안이 언젠가 프란츠 크로머일로 내게 꼬치꼬치 물어서 나의 첫 비밀을 알아맞힌 그 마로니의 광장이었다. 다른 기억들도 하나둘 떠올랐다. 학교 가는 길에서의 대화, 견진성사 수업 시간, 마지막으로 데미안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 바닥에서 주위보다 환한 무언가가 내 발에 밟혔다. 아침에 보니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은 비에 젖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곳곳이 길쭉하게 불룩 튀어올라 있었다. 나는 그림을 말리려고 그림을 빨종이 사이에 놓고 두꺼운 책에 끼워두었다. 다음날 책을 열어보니 그림은 다 말랐다. 그런데 예전과는 모습이 달랐다. 붉은 입술은 색이 바랬고 약간 가늘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젠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설령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랬던 것처럼 몽환적 예감에 사로잡혀 매를 그린 그림만큼은 데미안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실제로 받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림 위에다 내 이름을 비롯한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냥 그림 테두리를 조심스럽게 자른 뒤 큰 편지 봉투를 사서 그 위에다 데미안의 예전 주소만 적었다. 그러고는 보냈다. 싱클레어,
He said in a whisper, "Little Sinclair, listen. I have to go away. Perhaps you'll need me again sometimes. Against Cromer or something. If you call me then, I won't come crudely on horseback or by train. You'll have to listen within yourself. Then you will notice that I'm within you. Do you understand?" 내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곧 전쟁이 터졌고 데미안은 은회색 외투에 기괴할 정도로 낯선 제복을 입고 떠났다. 그날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 나도 곧 그녀와 작별을 했다. 그녀는 내 입에 키스하며 나를 잠시 가슴 깊이 안아주었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내 눈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졌다. 내가 전장으로 나갔을 때는 겨울이 코앞이었다. 이른 봄날 저녁이었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맥없는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왔고 플랑드르의 높은 하늘에는 구름이 떼지어 흘러갔다. 그 구름 뒤 어딘가에 달이 떠 있을 것 같았다. 별 중 하나가 맑은 소리를 내며 내게 곧장 날아왔다. 나를 찾는 듯했다. 그러다 이윽고 별은 굉음과 함께 수천 개의 불꽃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나를 공중으로 붕 띄웠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내 머리 위의 세계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나는 미루나무 근처에서 흙에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밤이었다. 나는 의식이 또렷했다.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내 속에서 끌림과 갈망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홀의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내가 부름을 받은 곳이 이곳임이 분명했다. 주위를 돌아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 몸을 기울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이마에 표식이 보였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싱클레어. 그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는 듣고 있다는 것을 눈짓으로 표시했다.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측은한 감정에 가까운 미소였다. 꼬마 녀석.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입이 이제 내 입술에 닿을 듯이 가까워졌다. 그가 나직이 말을 이어갔다. 프란츠 크로머 기억나? 나는 긍정의 뜻으로 눈을 깜빡이며 싱긋 웃었다. 어이 꼬마 싱클레어, 내 말 잘 들어. 난 떠나야 해. 앞으로도 어쩌면 크로머나 다른 일로 내가 너한테 또다시 필요할지 몰라. 그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더는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조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필요하면 네 속으로 귀를 기울여. 그러면 내가 네 속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바 부인이 그러셨어. 언젠가 네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대신 너한테 입맞춤을 해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가볍게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칠 생각을 않고 조금씩 피가 흐르는 내 입술에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누군가 나를 깨웠다. 붕대를 갈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정신이 드는 순간 얼른 옆 매트리스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거기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가는 것은 아팠다. 이후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팠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해서 운명의 영상들이 검은 거울 속에 잠들어 있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면 그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내 친구이자 인도자였던 데미안과 똑같이 생긴 내 모습이.